예, 반갑습니다. 앞에 박동 박사님이 워낙 발표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해서 정부도 지능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능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 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크하고 알파고처럼 서로 학습하는 그런 정부로서 굿 팔러시를 만들어내고 또 실제 실행하는데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부가 지능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제4차 산업혁명과 지역협치 방안이 제가 발표할 주제인데 왜 하필이면 지역협치 방안을 들고 나왔을까? 실제 제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지능정부가 실행되는 필드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핵심 초점이 되겠습니다. 발표는 미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3대 지역 협치 전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변화 부분입니다. 최근에 새 정부 100대 과제가 발표됐는데 그 중에 핵심 키워드가 일자리 경제,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인구 절벽 해소, 그 다음에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입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예측 조사나 각종 미래 트렌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발표 자료하고 그 중에 핵심 환경 변화라고 이제 압축되는 이런 내용들하고 보면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4차 산업이 과학기술하고 상당히 연관성을 어느 정도 가질까?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과학기술이라고 하면은 성능 개선 또는 최첨단 이런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능화, 그 다음에 감성화, 그 다음에 건강, 안전, 그 다음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은 큰 맥락에서 보면은 전혀 제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대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일 중에 일본도 지금 스마트 사회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사이어티 5.0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미래를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 하는 어떤 미래 사회에 대한 모습을 그려보고 거기에 맞게끔 어떤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면에서 이제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은 일단 그동안에는 기계를 만드는 이런 데만 중점을 뒀다고 하면 아까 박동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디자인 이런 데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 창출을 한 다음에 이걸 공유하고 배분하는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정치 관련 종사자나 그 다음에 금융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도 굉장히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매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삶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 심리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건축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박동 박사님 강조하신 교육, 우리 사회들의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중요해질 거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4차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초연결, 그다음에 초지능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선도 기술이라든지 대변협 기술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하는 건데요. 결국은 어떤 방향이든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이 그러면 그러니까 4차 산업이 본질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게 어떤 지능 국가로서 해야 될 역할적인 측면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우리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인 제조업 시대, 1인 창조 시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이미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뭐 제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설계도를 다운받아 가지고 3D 프린팅으로 해서 조금 수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에 관련된 근간이 흔들리고 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기존의 이 하드웨어 위주의 어떤 산업 기술이 소프트웨어 기술로 굉장히 융합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고,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제품 디자인하고 뭐 서비스하고 이런 것들이 통합된 어떤 플랫폼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 구조 자체도 기존의 수직 계열화 분업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 개방적 협업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 시장도 굉장히 유연성하고 유연하게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노동 현실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경직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면 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접하지 못한 전임 미답의 어떤 신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게 현재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산업 근간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상되는 변화가 일자리 변화입니다. 일자리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블루칼라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현재 33.7%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미국이 1900 블루칼라하고 화이트칼라 간의 교차 지점이 1950년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013년경에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교차하고 있다고 보면은 한 40년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한 40년 뒤에는 화이트 칼라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근데 40년이 절대 안 갈 겁니다. 그만큼 빠른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빠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로 발달로 인해 가지고 화이트 칼라도 직업이 그대로 존속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현실적인 도전거리가 있습니다. 일자리 변화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술 발전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직업들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목수라든지 대장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꽤 오래 전에 이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감성이나 창의성 이런 거와 관련 테크니션이 아니고 하나의 테크놀로지로서 이런 부분이 각광을 받는 엔지니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미래 사회의 어떤 변화와 맞는 그런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거나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옥스퍼드 마틴 보고서에도 그런 것들이 예시적으로 이렇게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사라질 위험이 큰데 0에 가까운 미래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직업들은 뭐 이런 것들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조업은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스마트 팩토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부품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의 하나로 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소통되는 생산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리쇼링 정책 수단으로서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같은 경우 계속 이제 해외로만 기업들이 나가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지역이면 지역 어떻게 이걸 불러들일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 또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인데요. 지역은 사실 과연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저는 지역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인구 절벽에 대해서 아까 우리 100대 과제 중에 하나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구 절벽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지역 소멸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도시가 그동안에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기만 만들었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념 설계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라든지 이 일자리 창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지역의 혁신 역량이 그걸 갖추고 있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문제는 크게 보면은 지역의 어떤 핵심 역량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굉장히 역량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임계 규모가 확보되지 어렵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은 중앙정부 사업들 간에 이게 중앙정부도 칸막이가 심하지만은 이 추진되는 사업들마다 다 이 분절 현상들이 각각 따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울시가 지역 R&D를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서울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앙정부 R&D하고 지역 R&D에 대한 역할 분담 자체도 이게 혼선이 있는 그런 게 지역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지역에다 적용할 때 자칫 저지르기 쉬운 문제가 이 4차 산업혁명을 무조건 지역에다가 이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뿌리면은 이 지역이 살아날까요? 아니면 실행 가능한 전략들이 그대로 구체화돼서 성공을 할까요? 4차 산업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핵심 주도형 사업으로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 통계적인 확률로 보면은 3,000개의 아이디어가 실제 상업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하나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모든 어떤 아이디어를 창직이든 1인 아까 메이커스 운동이든 그런 것들 벌린다 하더라도 실제 그걸 실행 가능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주도의 어떤 행태로 전환을 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일을 잘하는 건데 일례로 이제 가장 지역 정부, 지방 정부 또는 중앙 정부가 해야 될 정부 역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지역의 인재가 아까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재 양성된 인재가 지역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지역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그렇게 되기 위해 가지고 또 좋은 인재가 또 해외에 있는 인재까지도 이게 몰려들 수 있는 이런 정주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새로운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제4차 산업혁명을 뭐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그 우리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는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지식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그 중간 조직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뭐 테크노파크도 있고 근데 지역마다 거기에 맞는 또 그 혁신 단지도 만들어 놓고 뭐 일반 산단도 있고 국가 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 산단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의 대학도 마찬가지고 아까 대학의 거의 모든 대학에 창업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잘 운영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구체적인 답을 안 내놓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왜 작동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픈된 마인드로 작동이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서로 이게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이게 서로 협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이제 가버넌스 체제가 그만큼 이게 복잡하게 정부 부처별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중간 조직들을 그 연구재단이라든지 나이파라든지 이런 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중간 조직들이 있고, 또 그 밑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많은데, 굉장히 뎁스도 깊고 이게 수평적으로도 이게 복잡해서 내가 어떤 기업이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슬림하고 단순하면서도 가버넌스를 좀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지역 협치 전략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도시 시즌2입니다. 기존의 혁신도시를 지역의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좀 탈바꿈해보자. 이게 지금은 그 정부 연구기관이라든지 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의 혁신도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을 실제 혁신적인 활동을 하거나 서로 네트워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영국의 캐터폴트 센터처럼 어떤 발사기에 해당되는 발사 센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캐터폴트는 결국은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하고 연구하는 사람, 아이디어 있는 사람하고 연결해주는 어떤 역할이 핵심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기존의 연구기관도 있고 그 부분에서 그 뭐 공기업도 있고 거기에서 이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런 공기업이나 이런 그 서로 협업을 어떤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캐터폴트 같은 기능을 그 안에 핵심 도시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새로운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런치패드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핵심 도시의 어떤 미래 모습은 영국의 택시티 같은 행태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혁신 도시도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가 이 대표적인 사례로 택시티를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산학연관 협력 가버넌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건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별로 이게 다 각자 나눠져 가지고 지역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는 칸막이를 다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런 일자리라든지 산업발전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핵심 생태계도 살고 산업 생태계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제4차 산업혁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각 부처별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각각 나눠가지고 그 큰 뭐 기본계획에 맞추고 따로 만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행태냐 하면은 각 참여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들하고 지자체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현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하되 그걸 주도적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로서 어떤 전문 기관을 지정을 해서 그 지자체가 지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 추진을 하면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는 좀 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라든지 새로운 해법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서로 이게 부처 이 산하기관들이 지역에 있는 산하기관들이 부처 눈치만 보고 부처만 쳐다봤을 때는 이런 그 모델이라는 것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리콘밸리 하느냐? 여기에는 보면은 각 그 베이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카운슬도 있고 그 카운슬의 그 이코노믹 인스티튜트도 있고 또 이노베이션 컨소시엄도 있습니다. 이 각각 그 혁신 어떤 뭐 액티비티들이 각자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을 합니다. 뭐 또 경제 이 연구기관은 그게 맞는 역할에 맞게끔 지역 리포트도 내고 전망치도 이렇게 계속 내고, 과학기술 쪽에 있는 이노베이션 컨소시엄은 이 과학기술 쪽에 어떤 아이디어가 어디가 아이디어에 대해서 기술 평가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뭐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굉장히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서로 이게 그 역할에 맞는 어떤 그 활동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노베이션 브로커인데, 이노베이션 브로커가 우리는 브로커라는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잡혀 있는데 로컬 펌 차원에서 로컬 지역 그 자산이라든지 글로벌 자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연결해주고 뭐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이노베이션 브로커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노베이션 브로커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현안 문제가 있으면은 이 브로커가 같이 그 컨설턴트 역할도 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아이디어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각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브로커가 어떤 핵심 액티비티 역할을 최대한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역에도 이런 그 이노베이션 브로커가 좀 많이 그 활동을 하면은 우리가 실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 인식부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역으로 가면은 사실상 문제가 뭔지보다도 중앙정부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많이 빨리 따느냐 거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실제 내가 가진 문제가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이노베이션 브로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 스마트 특성화 협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스마트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화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화의 기본 골격은, 제가 생각하는 기본 골격은 개념하고 약간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 차원에서 보면은 그 지역 특화 산업이라든지 산업 타겟팅을 그동안에 워낙에 잘 해왔고, 그게 캐치업 전략을 통해서 빨리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주요한 반면에, 이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산업 패턴이 바뀌면서 놓치고 있는 게 지역 간의 협치가 너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유럽,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마트 스페셜라이제이션은 리전이라는 굉장히 큰 넓은 지역, 유럽의 동부, 서부, 남부 이런 지역이 있으면은 이 지역들 간에 지역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역의 역사적 강점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서로가 제조하는 과정에서 강하다고 하면 그 제조 강한 지역하고 소재 쪽하고 지역하고 엮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규모의 경제도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그런 게 스마트 스페셜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에 산업 타겟팅 전략으로 통해서 충분한 그런 어떤 역량을 갖췄다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선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위기인데, 이걸 새로운 어떤 다른 지역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게 전환을 한다든지 고도화를 한다든지 다양화를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같이 지역 간에 고민하고 푼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수출 전략을 확보했던 것처럼 이런 이 지역 협치가 국내 수요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역 협치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라고 하면 지역 간의 협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 전문화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퍼블릭 사이드입니다. 공공기관에 속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발전연구원이라든지 지역 혁신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지역이 좀 피가 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이런 지역이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잘 돌아갈 때 그에 맞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지역의 전문화 영역하고 경제적 영역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 지역도 그게 맞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면 소화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동안에 수십 년간에 고착되는 어떤 중앙정부 중심의 탑다운 방식의 어떤 집행 관행에서 과연 탈피할까?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제4차 산업혁명도 결국은 구호만 굉장히 외치다가 지역 필드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이런 어떤 락킹 현상에서 우리가 자제를 할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사회적으로 안고 가야 될 문제는 굉장히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필드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는데 어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